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임자, 회복이나 해봤어? 김우중 회장에게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현대나 대우는 원대한 꿈을 가졌던 거예요. 정주영 회장은 민족의 명산이라고 불리는 금강산 관광을 그때 구상해냅니다. 이 남포를 누가 주목을 했냐면 김우중 전 회장이 주목을 한 거예요. 그 결정권을 가졌던 게 이제 김일성. 김일성과의 관계를 누가 먼저 가져가느냐. 김우중 회장이 김정일과의 관계가 썩 좋지 않았다는 거죠. 북한이 앞으로 현대랑은 사업 안 해. 김일성이 선언했잖아요. 와, 대박. 세계의 라이벌 남진 나훈아, 선동열 최동원, 썬킴 김학도. 썬킴 김학도 라이벌이 아니라 그냥 닮은 거라니까. 썬킴 최태성, 썬킴 최태성. 최태성? 욕먹어요, 욕먹어요. 김종우 교수님. 정우성. 우리 라이벌은 누구? 정우성? 정우성. 우리 라이벌은 누구? 정우성? 정우성? 어이구야. 정우성? 어이구야. 스스로를 소환한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자, 어쨌든 라이벌 이야기 오늘 또 해봐야죠. 맞습니다. 살면서 한 번쯤은 이 라이벌을 한번 이제 가지게 되는데요. 이 라이벌에 대한 얘기 정말 오늘 흥미롭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은 아, 맞아. 내가 잠시 잊고 있었네. 라는 이야기가 될 테고요. 그리고 또 젊으신 분들은 그런 회사가 지금 이 회사랑 라이벌이었다고? 라고 하실 겁니다. 자, 30년 전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라이벌전이 있었습니다. 바로 현대의 정주영 회장 그리고 대우의 김우중 회장. 이 두 사람은 북한을 사이에 두고 치열한 다툼을 하게 됩니다. 통일을 향한 남북 간의 관계 발전에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 때가 이제 그러니까 뭔가 시작을 하는 아이고 젊다. 아 젊다 젊어. 우리가 생활해 나가는데 모든 분야에 있어서 다 어려운 게 있지 쉬운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어려운 것은 우리가 다 극복할 수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이게 지금 몇만 불 수술탑. 우리의 가족은 다가오는 21세기를 향해서 다시 한번 도전의 장정을 시작합니다. 라이벌 얘기가 재밌지. 예, 아니 사실 이 대북 사업하면 사실 보통 그냥 정주영 회장님만 이렇게 좀 떠올렸는데 네. 이 김우중 회장님이 라이벌했다는 건 처음 들었어요. 아유, 그 원래 그 정주영 전 회장의 소떼방북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시발점을. 근데 처음으로 대북 사업을 시작한 것은 김우중 전 회장이었고 많은 분들이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 대우 그룹을 잘 모르시는데 저희 때만 하더라도 대우라고 하면은 저 집 잘 산다는 무조건 대우 차였어요. 대우 슈퍼스타. 그러니까 회장님 차는 슈퍼살롱 아니면 로얄 프린스. 아 프린스 맞아 프린스 예뻤어. 프린스. 그리고 또 이 지방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삼성 본사 어딘지 몰라요. 현대 본사 어딘지 몰라. 서울역 딱 내리자마자 빠르지. 지금 빌딩 대우 빌딩 아니야 내가. 그래. 서울의 랜드마크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빌딩에서 나오는 남자랑 결혼하면 시집 잘 간다는 정말? 그러니까 아니, 배우 상사잖아요. 그렇지. 배우 상사. 아 그래? 네. 맞네. 우리나라가 수출 중심의 나라였고 무역 중심의 경제 성장을 했으니까 그때 제일 잘 나가는 회사였잖아요. 아 지금 상사 직원이랑 예, 마치 삼성맨이랑 결혼하면 결혼 잘한다라고 했던 아니, 그 30년 전에, 30년 전부터 그 얘기를 들었던 거야? 아니 그랬다. 30년 전부터 계획을 세운 거예요. 아니 그랬다고요. 아니 제 언니는 언니한테 들었어요. 왜 이러세요 진짜.
자, 이제 90년대 후반에 재계 순위가 지금이랑은 좀 이제 좀 상이하게 달랐습니다. 당시 이제 현대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은 대우였습니다. 야, 그래서 여기서 잘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네. 제가 또 오늘 이만감 세대 몰입감을 위해서 제가 퀴즈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네. 한번 맞춰보세요. 자, 우리나라 국민 소형차는 소형체? 소형차. 경차. 경차? 모닝 오, 레이 네. 오 레이 있다. 레이. 아, 레이 이쁘죠? 다르구나, 진짜로. 모를 수 있어요, MZ 세대는. 요 세대보다 좀 위에 올라가면 저희 때는 아토즈, 마티즈. 마티즈, 아토즈. 정답은 티코입니다. 출발. 티코를 시작하세요. 도시는 좁아도 디코의 길은 넓다. 손님 차려주셔야죠. 대우국민차 디코. 이게 우리나라 경차의 어떤 그 전설과도 같은 시초. 맞아요. 시초였죠. 오리지널리티를 가지고 그래서 네. 그랜저랑 티코가 고속도로를 가다가 사고가 난 거야. 그랜저가 티코를 받은 거야. 근데 그랜저는 그때만 하더라도 부의 상징이잖아. 그래서 그랜저 운전자 딱 내리더니 티코를 보니까 티코가 많이 찌그러진 거야. 그러니까 티코 운전자가 어떻게 막 하니까 그랜저 운전자가 가만히 계셔보라고 하고 그랜저 트렁크를 열더니 뭐지 새 티코를 꺼내줬다. 이게 이런 거. 유머책에 나와 있었어요. 깔깔 유머집에서 내가 읽었어. 일본에서 줬다 했으니까. 티코가 뭐 지나가다가 갑자기 섰어요. 출발을 안 해요. 바닥에 껌 밟았어. 바닥에 껌. 그래서 껌을 떼는데 티코가 안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티코를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요? 티코를 뒤로 당겼다 놓으니까 가더래. 태엽이 달려있어서. 무게가 그 정도로 가벼웠고 사실 이 티코는 우리나라를 지금 뒤집어 놓은 인기차 중 그럼요. 아, 이거 뭐 좀 밀리언셀러죠, 밀리언셀러. 이병헌 씨가 네, 모델이었다. 광고 모델을. 그거 아세요? 이병헌 씨가 김우중 회장 양아들이었어요. 실제. 왜냐면 티코 모델이 이병헌 씨였는데 김우중 회장의 일찍 이제 죽은 아들이 이병헌 씨랑 너무 닮은 거예요. 그래서 김 회장이 내 양아들 하자라고 해서 양아들도 삼고 계기로 티코 모델 광고까지. 광고 모델도 하고. 와. 디코 참 많아졌죠. 일가구 입자 중간세 면제. 합리적인 사람이 많은 나라. 티코가 꿈꿔온 세상입니다. 나는 티코를 탄다. 은희도 사줄까? 예, 정주영 회장님과 김우중 회장님은 그때 당시에 어떻게 보면 권력, 그렇지. 돈, 명예 다 갖추셨잖아요. 왜 그런 분들이 왜 북한을 두고 싸우신 거예요? 사실은 그때가 97 IMF 한참 이전이었고 이때 상황이 87년이에요. 그러니까 87년이면 막 우리가 경제 붐 호황기가 이제 막 접어들었고 우리 대기업들이 현대 대우가 그렇게 신날 큰 때야.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대우 같은 경우는 다른 사업을 인수합병, 자동차 사업 인수합병 계속 이제 인수합병했기 때문에 그때 분위기는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서 기업들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사업을 막 늘려나가던 그런 때였죠. 근데 이게 어느 수위를 넘다 보니까 현대도 대우도 야 이러다가 우리 적자 위기일 수 있겠다라는 걸 이제 인식하던 그 순간이에요. 그때 누가 나타나냐면 노태우 전 대통령이 하나 충격적인 내용을 선언합니다. 선포합니다. 친애하는 6천만 동포 여러분, 남북 간 교역의 문호를 개방하고 남북 간 교역을 민족 내부 교역으로 간주한다. 그때 당시 분위기 대한민국의 뭐 손가락 10개 안에 드는 대기업들은 다 북한으로 눈을 돌린 거예요. 보세요. 북한 인건비 싸죠. 넘치는 게 사람이죠. 자원 많죠. 관광 사업해도 되죠. 미지의 영역이죠. 거기에 플러스 알파 정치적인 메리트가 있는데 자 보세요. 노태우 정권이 밀어준다잖아. 그러면 이때 저요 하고 손 들어서 북한 사업 잘해서 정권에게 눈도장 찍으면 정치적으로도 뭔가 좀 든든한 뒷배가 생기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마다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네. 그리고 또 그때 당시 지금 이제 현대나 대우는 원대한 꿈을 가졌던 거예요. 우선 대륙 횡단, 북한을 거쳐가지고 가는 산업을 일으키면 우리 대한민국이 통일도 되고 큰 산업이 일으킬 수 있다. 유럽으로 갈 수 그렇죠, 있으니까. 위까지 그래서 그 분야에 철도, 항공, 도로, 물류 이런 큰 됐으면. 업종을 이거를 그때 당시는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가지고 있으니까 길목을 짓고 그렇죠. 서로 그것을 따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대북 쪽으로 이제 진출하기 시작했죠. 그래요. 자, 지금도 남북 사이에 생기는 변수가 되게 많은데 이때는 굉장히 심했고 사실 처음이잖아요. 북한 투자는 상당히 모험적인 일이죠. 네. 근데 김우중 전 회장의 대우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현대와 결이 달랐던 것이 뭐냐면 현대 같은 경우는 국내 투자와 국내 산업 육성에 포커스를 뒀어요.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등등등. 대우는 말 그대로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니까 뻗어나갔거든요. 아프리카 수단에 투자를 해요. 왜? 이유는 간단해요. 땅덩어리가 넓다고 수단이. 그래서 뭘 처음 사업을 시작하냐? 아스팔트가 또 이렇게 뜨겁다 보니까 타이어가 금방 닳을 수가 있다. 그래. 타이어 산업을 한번 시작해 볼까? 그래서 타이어 산업을 공장을 지어요. 아 진짜? 진짜로. 수단에? 수단에. 그리고 항상 50대 50 원칙을 지켜요. 50은 가져오고 50은 현재 투자하고. 그러니까 수단 정부는 땡큐인 거죠. 좋아하지. 좋아하지. 그러니까 이게 입소문이 퍼진 거예요. 누구까지 들어갔냐면 리비아의 카다피까지 들어갔네. 그때 마침 이탈리아에서 뭐 공항, 에어포트를 짓다가 너무 덥고 그러니까 포기하고 간 거거든요. 김우중 전 회장이 내가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해서 공기를 3개월이나 더 빨리 지은 거예요. 이거 유명하지. 공항을. 거기에 카다피가 반해가지고 이 대우 근로자들이 공항 건설하고 있는데 직접 가가지고 열흘 동안 기숙사에서 같이 먹고 자고 있어요. 대우 직원들이랑 주섬주섬 치면서. 부담스럽게. 사장님 그런데 그래서 오늘 결국에는 뭐 이 지금 리비아의 공공시설, 학교, 항만, 이 공항 3분의 1을 다 대우가 지어졌는데 맞다. 이게 80년대예요. 이게 신화였지. 신화. 우리 교과서 비슷한 뭐 참고서 동아전과 표준전과에도 맨날 나오는 게 리비아 맞아요. 공사, 네. 맞아요. 수로공사. 대우 수로공사. 맞아요. 와 이제 기억이 나네요. 그 대우가 선구자였어요. 아니 근데 그때 당시에는 서로 개래군이라고 하고 미제 앞잡이라고 하고 막 그러던 맞아. 그러던 사이였잖아요. 아니 근데 이 사업이 가능한 건지 도대체 어떤 사업을 구상했던 거예요? 이게 참이 정주영 회장하고 김우중 회장 스타일이 참 다르잖아요. 네. 사람 성격도 다르고 네. 캐릭터도 다르고 김우중 회장이고 정주영 회장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대북 사업 아이디어를 내야 돼요. 그러면 무엇을 내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우리 막막하잖아요. 그때 하루 전까지 괴일군이다, 원수다 막 이렇게 불렀는데 당장 내일 사업 파일을 내면 뭘 해야 돼? 그런데 역시 이 두 분은 적어도 아예 제로에서 뭔가 신화를 나름 만들어낸 사람들이니까 생각하는 회로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정주영 회장은 정서적으로 접근을 하고 김우중 회장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접근합니다. 정주영 회장은 생각해보니까 내 고향이 북한 강원도 통천이랑도 좀 가깝고 그리고 그렇다면 뭔가 좀 정서적으로 관광사업을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정주영 회장은 민족의 명산이라고 불리는 금강산 관광을 그때 구상해냅니다. 그리고 김우중 회장은 전혀 달라요. 굉장히 냉철하고 사업적으로 접근합니다. 우리나라에 인천이 있는데 네. 인천 하나로는 물류가 좀 부족하다. 특히 이제 동구권과 아랍권까지 뻗어가려면 북한에 있는 인천과 비슷한 어디항? 남포항. 남포항에 물류 공장을 지어야 된다. 라고 김우중 회장은 착안을 하게 됩니다. 괜찮네. 이거 후자가 훨씬 매력적으로 들려요. 그렇죠. 보세요. 어디 내세우기도 좋아요. 대한민국 인천, 북한, 남포. 인천과 남포를 이어 한반도가 하나의 물류 허브가 된다. 어떤 사업이든 다 가능한 거예요. 남포에서 뭐 공장 돌려서 어디든지 다 내보낼 수 있고 평양에 싼 어떤 인력을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실제 북한 입장에서도 금강산 관광은 좋긴 한데 너무 센티멘탈하다 라는 부정적인 기류. 근데 김우중 회장은 뭔가 달라도 달라라는 기류가 그때 김일성에게 있었다고 해요. 아니 금강산은 저는 알겠는데 남포는 뭐 남포가 항 어떤 곳이요? 남포는 북한의 그 평양이 특활시잖아요. 평양 다음으로 큰 특활시가 바로 남포예요. 그리고 또 항구 도시다 보니까 예전부터 국제 무역 항으로 되게 발달되어 있던 도시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남포가 되게 메리트가 있는 게 중국과도 가까워요. 저쪽이구나. 중국과도 가깝고 평양과는 더 가깝습니다.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평양하고 해외를 잇는 그 관문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또 북한 사람들한테는 그 남포가 알려지기로는 아마 집에 있는 유리가 모두 다 이 남포에서 만들어졌을 거예요. 남포에 굉장히 큰 유리 공장이 있고요. 통신기계 공장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 그 북한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약, 어린이 약을 만드는 공장으로도 되게 유명한 곳이 남포예요. 남포가 참 대단하구나. 제가 90년대 초반에 군대 갔다 와서 지금 그냥 돌다 보니까 들을 때마다 말 좀 이상해. 내가 군대 갔다 와서. 남포를 갔다 왔어요. 근데 군대에서 평양에서 살다가 군대에서 평양에서 살다가 평양에서도 좀 살아봤지만 안경 알 빠졌잖아.
왜 이걸 집어넣자고 안경알을 빠뜨리고요. 이거 다 초점인데. 참말. 예. 그래서 그거 끝나고 어찌어찌 돌다 보니까 남포항에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남포에 갔을 때 너무 놀란 게 뭐냐면 와 처음으로 내가 평양 같은 남포를 본 거예요. 평양도 그렇게 생기진 않았어요. 막 이 간판이 네온등 있잖아요. 반짝반짝한 걸로. 오 진짜? 영문이에요 영어로. 신기한데? 그렇지 디스이즈 뭐 술집 뭐 이렇게 똑같이 아무튼 거짓말 하지 마. 나는 몰라. 거짓말 하지 마. 나는 이거 이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무튼요 뭐 디스이즈 식당 뭐 디스이즈 뭐다 디스이즈인데 영문이 그냥 반짝반짝하고 눈이 놀랐고요. 내가 여기 매 주워 먹으러 얻어먹으러 갔지만 여기서는 쌀알 한 털도 못 갔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모든 장마당에서 다 달라고리를 하는 거예요. 달라고리인데 여기서 뭘 느꼈냐면 여기 째포들이 많아요. 제일교포들.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또 많아요. 그러니까 멍땅 달라인데 여기 왜 그때 우리가 가서 들었을 때 왜 이렇게 남포가 잘 사는가 했더니 남포항에 어디서 들어오는지 압착해난 그런 쓰레기가 들어와요. 프랑스. 예, 근데 이거를 아, 그거 계약했구나. 예, 이 쓰레기를 그 남포 지금 중소기업소가 공단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들어와서 생활용품을 그 일회용품들 다 올라가고 나머지 비닐을 태워서 뭐 병을 만드는지 뭔가 이렇게 여기서 공장 일을 하는데 정말 사람들이 남포시에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그 쓰레기에서 다 먹고 살았어요. 네. 이 남포를 누가 주목을 했냐면 김우중 전 회장이 주목을 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당시에 남포를 주고? 그러니까요. 그럼 우리는 잘 몰랐잖아요. 남포 공단이 있었다는 걸 알았지만 그걸 김우중 회장과 정주영 회장이 약간 그 스타일이 달라요. 정주영 회장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어해. 북한 방문했을 때 자기 고향인 강원도 통천 갔을 때 제일 처음 한 게 뭐예요? 첫사랑 좀 찾아줘. 로맨티스트. 이건 언론을 아시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굉장히 그 감동적이었다니까요. 남자들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첫사랑을 못 잊는다니까요. 아, 진짜? 아니, 근데 그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함으로써 회자가 될 수 있고 맞아. 네, 뭐 많은 그런 게 아닌 캐릭터를 잡고 그렇죠. 그런 반면에 김우중 회장은 철저하게 실리 위주였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북한에 투자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막 얘기를 하면은 약간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약간 기업 운영에 피해가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조용히 남포의 경협공단을 만들자 이렇게 추진한 거예요. 중국이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아프리카에 그 항만 건설해주고 그 포인트 잡고 나가는 것들을 김우중 회장은 옛날부터 했던 알고 거네요.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천부적인 비즈니스 마인드가 있는 것 같아요. 경영에 있어서의 그 좀 큰 실수와 오판들이 있었는데 비즈니스 면으로는 좀 약간 따라올 수 없는 감각 같은 게 분명히 확실히 있지 않았나. 그러면 아니 이렇게 현대랑 대우가 손붙잡고 일하면 이거 더 어마무시하게 효과를 내는 거 아니에요? 뭐 손붙잡고 일을 할 수는 있겠지만 또 두 기업은 경쟁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수는 없지. 그래가지고 이게 잘안 뭐 되는 현대는 금강산 사업을 했지만 김우중 회장도 그걸 하고 싶어했어요. 금강산. 그다음에 거꾸로 또 그 전주요. 정주영 회장도 남포 같은 데다 공단 같은 거 만들고 싶어했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북한이란 땅 지금 냉전 해체됐거든요. 사유진 다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북한이 망하거나 곧 망하거나 아니면 안 망한다 하더라도 과거 같은 냉전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미개척지가 딱 있거든요. 누가 선점하느냐의 싸움이라는 거죠.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그 결정권을 가졌던 게 이제 김일성. 김일성 관계, 김일성과의 관계를 누가 먼저 가져가느냐라고 하는데 아마도 이제 그 부분에서 김우중 씨가 좀 더 앞서지 않았나. 실제로 현대와 대우가 많은 업종에서 겹쳤어요. 앞서 자동차 얘기 계속 하셨지만 대우자동차, 현대자동차. 그리고 조선은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 맞다. 대우조선이 있었어요. 네, 우리나라 조선업을 전 세계적인 산업으로 이끈 1등 공신이 이 두 회사죠. 예. 건설사도 대우건설, 현대건설. 사사건건 많은 업종에서 부딪힌 거예요. 이 얘기 아세요? 삼성과 현대와 대우 임직원이 돌다리를 건넙니다. 삼성은 어떻게 건너요? 돌다리를 두들겨 보고. 현대는 어때요? 나라가? 일단 건너요. 대우는 현대 건너니까 따라 건너요.
아니 좋은 표현이에요. 네, 이게 기업들이 어떤 행태로 경영을 하는지 네. 기업의 특징을 얘기해주는 일화인데 삼성은 굉장히 신중하게 돌다리를 두들겨 보면서 반도체 사업에 집중했어요. 그런데 현대와 대우는 일단 무조건 건너고 따라 건너고 어디서도 부딪히고 계속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슷한 업종을 계속 하고 싶은데 내가 이 업종에서 어떤 걸 수주하고 싶은데 현대가 가면 이미 대우가 가 있고 대우가 가 있으면 현대가 가 있고 맞네. 부딪히고 만날 수밖에 없으니까 서로 좋겠어요. 아예 앞서가는 1등이 잘하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비슷한 수준의 누군가 옆에서 자꾸 내 영역을 침범하는 것 같으면 그렇죠. 진짜 더 화나잖아요. 아니, 김두인 기자님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상생이 아무도 그런 생각 안 아니에요. 해요. 라이벌인데. 아니, 근데- 웃음소리를 크게 내시길래. 아니 사실 근데 이 북한은 또 이제 김부자를 또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럼요. 김일성하고 김정일의 마음을 어떻게 뺐느냐가 사실은 성공에 좀 갈리낌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꼬셨나요? 그래서 현대는 북한 술을 샀어요. 술? 북한 맥주, 북한 소주, 인삼주, 거기다 사이다. 매주 뭐 그래. 네, 그리고 인삼 세트, 커피 세트까지 사서 우리 돈으로 당시 4천만 원 정도. 오. 4천만 원 산 걸로 마음을 그러니까요. 보실 수 있다? 그래서 또 여기에 가만히 안 있었겠죠, 대우는. 대우는 5성급 힐튼 호텔이 있었잖아요. 그럼 북한에서 서울 들어가- 도자기 공예품을 사들였습니다. 현대는 4천만 원으로 물량 공세를 했다면 대우는 1억 원 상당을 들여서 북한의 도자기와 공예품을 사서 힐튼 호텔에 쫙 진열을 하겠다. 그렇구먼. 그렇게 해서 북한의 마음을 살려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 너무 기업들이 나서서 북한 물건 반입한다고 홍보를 하니까 사실 당시 여론은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아 너무한다. 상술도 가지가지 한다. 라면서 그렇게 좋은 톤의 기사들은 나오지 않았는데 어쨌든 그만큼 현대와 대우가 북한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엄청난 현금 공세들을 했다는 거죠. 그렇구만요. 아니 그렇다면은 이 첫 번째 승정보를 울린 사람은 이건 나도 모르겠다. 누굴까요? 누가 먼저 북한으로부터 초청장을 받았을까요? 4천만 원어치 술을 사줬던 현대일까? 아니면 1억 원어치 도자기를 사가지고 전시회를 해준 대우였을까? 대우가 사 보이죠? 그렇죠. 왜? 대우 왜? 왜냐면 1억 원이니까. 1억 원이니까. 네. 1억 원이. 아, 배팅 금액이 더 높으니까. 네. 나도 큰 돈 투자한 사람 받겠어. 저는 정지영 회장님일 것 같아요. 왜요? 2대 1이에요, 지금? 질투심을 더 유발했을 것 같아요. 실투? 아, 일부러 김일성이. 일부러 더, 네, 저는 뭐 당시적으로 봤을 때는 1억이 큰 돈이지만 미래를 내다봤을 때 술 산업이 더 비전이 좋다고 생각해서 정지영 회장님을 선택했을 것 같아요. 자, 북한 당국으로부터 먼저 초청장을 받은 것은 대우가 아니라 현대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거는 이제 김일성 주석의 그 치밀한 전략에 거기 깔려 있어요. 그렇구만. 우선 인간적으로 놓고 볼 때 정경 회장은 이북 사람이고 실질적인 가족 있는 이북 사람이고 김무중 회장도 아버님이 6.25 때 그 납북되셨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돌아가셨고 그런 인연이 있고 더 중요하게는 그때 당시 사회주의 국가들이 다 붕괴할 시기거든요. 정경 회장을 통해 가지고 이 남한에 있는 실향민 기업들 이거를 좀 유치해야 되겠다. 이거 해가지고 경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굶어 죽는다 이게. 네. 그런 전문가가 필요한데 가장 적합하다. 이걸 김일성 주석의 책사로 좀 활용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제 밑그림들이 깔려 있어요. 그렇구만요. 아, 이거 어쨌든 간에 올림픽 유치까지 했던 사람이면 북한에서는 굉장히 뭔가 매력은 갖출 수밖에 없었지 않았나. 정지영을 잡는 거는 내가 더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 자, 어쨌든 정지영 회장은 라이벌인 김우중 회장을 제치고 1989년 1월 남한 기업인 최초로 북한 땅을 밟게 됩니다. 평양방송은 오늘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북한 방문을 공식으로 확인했습니다. 북한은 오늘 평양방송을 통해 정주영 회장의 북한 방문을 고향 방문이라고 전하면서 정 회장의 가족과 친척들이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우리 정부의 수색이 끝나면은 북경에 있는 이북 대사관을 통해서 비자를 받아가지고 그때 떠나려고 합니다. 89년 1월 24일. 남선동포 기업가 정주영이 고향을 방문하기 위해서 어제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북한 특구 한국 기업 진출을 논의하러 간다. 정 회장이 북한 고위층의 친서를 갖고 왔는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사람들 많이 만나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초청은 분만 만났습니다.
고향에 다녀오셨습니까? 다녀왔습니다. 친척분들 몇 분 계세요? 한 60명 있었습니다. 60명? 합의하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금강산 개발이자. 금강산 개발이자. 와. 대단하네. 김무중 회장보다 먼저 북한 사업 진출. 근데 먼저 그렇습니다. 가셨으니까. 정주 회장님이 소떼방복 때보다 9년 전에 더 이미 먼저 갔다 왔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89년 1월에 갔다 왔는데 근데 사실 이거는 우리나라 북한 모두 뭔가 니즈가 맞아 떨어졌어요. 우리는 88 올림픽 끝난 이후에 이걸 계기로 뭔가 남북 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가져가고 싶다라는 욕구가 있었고 북한은 자신의 가장 큰 교역 상대국이자 든든한 후원자였던 구소련이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100억 원이 넘는 부채를 떠안게 됐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거를 같이 해결해 줄 만한 진짜 찐친이 필요했었던 것인데 이런 북한이 곤욕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던 것을 정주영 회장이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가 진짜 기억에 남잖아요. 바로 그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게다가 자신은 북한이 고향이죠. 분명히 환영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북한을 방문을 했는데 굉장히 환대를 해줬다고 해요. 헬기를 제공해줘서 금강산을 둘러봤는데 그거 보면서 여기는 스키장 있으면 좋겠고 여기는 호텔을 짓자, 여기는 골프장 사업을 하자 라면서 여러 가지 사업 구상을 구체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무중 회장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남포까지 둘러봤다고 해요. 그리고 앞서 나왔지만 고향에도 갔고 그래서 50년 만에 식구들도 만나고 뭐 이렇게 알차게 9박 10일을 북한에서 보내고 돌아옵니다. 정주영 회장의 목적 금강산 관광 사업 요 당시 그래서 희망을 좀 봤습니까? 예. 이때 당시만 해도 북한하고 정주영 회장, 현대랑 핑크빛이었어요. 굉장히 핑크빛. 금강산 관광을 위한 의정서까지 전격적으로 체결하게 됐습니다. 김일성의 의중이 반영됐다고 봐야겠죠. 최고 통치자의 간접적인 승인까지 받았으니까 금강산 관광 사업은 그냥 앞으로 현대가 정 회장이 하면 되는 거였어요. 우리 국민들이 야 드디어 북한 갈 수 있는 건가? 금강산 가볼 수 있는 건가? 라는 관심이 굉장히 많았고 아까 정 회장이 돌아오자마자 가장 어떤 것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냐라고 했을 때 자신 있게 대답하는 정 회장의 표정. 금강산 관광 얘기를 하다 왔다. 와. 이게 다 담겨 있는 거죠. 네. 합의하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금강산 개발이자. 일단 정주영 회장이 전 앞에서 더 잘 나가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노태우 정권, 특히 정확하게는 노태우 정권의 안기부가 발목을 잡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주영 회장이 북한에 가서 사인한 모든 계약서는 다 무효다. 왜? 국가원법 위반인가? 아니요. 이게 그 현대 측에서도 참 그 난감한 일이지만 북한 측에서도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거든요. 자기 다 자존심 다 내려놓고 남조선 기업과 다 사인을 했는데 뭐 저쪽에서 지금 무효라고 해? 어쨌든 다 무효가 돼버리고 당시 이제 그 딜을 했던 북한 측이 이제 허담 외교부 장관이었는데 바로 숙청당합니다. 거기 또 열받은 김일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앞으로 금강산 개발은 무조건 현대화는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그래요. 아니 그 북한 사업은 어떻게 나라에서 좀 밀어주던 게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노태우 대통령이 정주영 회장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는데 사업권을 정주영 회장이 따오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둘의 악연은 88 올림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악연이. 잘 아시다시피 아산은 이 88 올림픽의 유치와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서 오직 국가를 위해서 완전 힘썼잖아요. 아산이라는 게 정주영 회장이고. 정주영, 그렇죠. 그래서 정주영 회장은 당시 민간 추진위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노태우 전 대통령은 당시에 올림픽 개최위원장, 올림픽 조직위원장이었어요. 서로가 서로를 상부상조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올림픽 끝나고 난 뒤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올림픽의 모든 공을 노태우에게 다 돌립니다. 그리고 당시 대한체육회장 자리를 줘요. 그렇지. 정주영 회장 입장에서는 서운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모든 걸 다 쏟아서 오직 국가의 위상을 위해서 힘썼는데 더럽고 치사하지만 정치는 이런 거다라고 그냥 넘겨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두환 전 대통령 다음에 노태우가 전 대통령이 됐습니다. 근데 당시에 우리는 민주화 바람이 굉장히 휘몰아쳤기 때문에 군부 출신의 대통령이 그렇게 힘을 쓰지 못했고 여소야대였어요. 그래서 누구라도 한 명이 더 자기를 도와줬어야 했는데
정주영 회장이 그걸 도와주지 않고 자신의 아들인 정몽준을 내세워서 국회의원에 출마를 하게 됩니다. 그것도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이 정주영 회장 불러서 사퇴하게 해라. 그랬더니 아니, 내가 나가는 것도 아니고 내 아들인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모르쇠로 일가는 거예요. 그래요. 여기서 찍힌 거예요. 둘은 완전히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돼요. 왜냐면 결국에 국회의원 한석이 그때 당시 노태우 정권에서는 중요했거든요. 거기다 TK잖아요. 여당이 텃밭이잖아요. 울산이잖아요. 사실은 무소속이 당선되면 안 되는 거였는데 무소속 정몽준 당시 후보가 당선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니 내 소중한 한석을 정주영에게 뺏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정부도 애초에 이 김우중 회장 북한에 보내주지 왜 정주영 회장을 보내줬을까요? 김우중 회장은 굳이 북한에 보내드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나라에서 안 밀어줘도 비공식적으로 북한을 드나들었어요. 진짜요? 그때가 이제 남북 화해 무드가 막 무르익으면서 남북이 같이 스포츠하는 걸 즐겨 했거든요. 그 중 하나가 이제 축구인데 이때 우리나라 축구협회 회장이 바로 김우중 씨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가지고 뭐 해외나 또는 베이징 같은 데서 남북 축구 같은 게 열렸을 때 또 조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평양을 여러 번 드나들었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소문이 돌았어요. 당시에 이제 찌라시라 그러죠. 왜? 네네. 원래 찌라시가 돌았는데 그때만 해도 그런가 했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 보니까 아 찌라시가 정말 맞았던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 김우중 회장과 정주영 회장의 스타일이 여기서 드러나는 게 정주영 회장은 매스컴이 앞에 서야 돼. 그러니까 되게 인터뷰하기 싫어하는 것처럼 하면서 되게 이제 친절하게 잘 하잖아. 이게 필요한 거야 사실. 그래. 근데 김우중 회장은 어차피 그런 거 없이도 드나들고 있어. 예. 김우중 회장은 우리나라 여권으로 갔을까? 아니라니까요. 그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비밀성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북한 여권을 내줬어요. 이건 절반 아니지. 이건 절반 아니지. 진짜로 알아봐. 진짜로 아니. 김우중 회장은 북한 여권을 가지고 중국에서 왔다 갔다 했어. 아니 좀 알아보니까 여권이 북한 사람이에요? 이중국적이야? 진짜로 북한 여권을 가지고 20번 정도 평양을 왔다 갔다 해서 북한 여권을 가지고 20번이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정주영 회장이었다고 하면 이걸 막 자랑했을걸요. 이게 북한 여권이야. 이게 북한 여권이야. 대박이네. 카메라 앞에서. 이거 한마디 하려고 지금까지 어떤 그러니까 이렇게 길게 서사를 고장 20번 찍혔어. 아니 가능해요 이게 북한 여권을? 그렇죠. 지금도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비행기가 북한 비행기가 베이징에 들어오니까 중앙당에서 지시를 하면 그 북한에서 발급한 우리로 말하면 여권이죠. 그게 대사관에서 주는 겁니다. 왜 김어중 회장 같은 경우는 여러 나라 다니니까 그 여권에 이거 찍히거든요. 이게 북한 출입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따로 안 쓰고 별도 여권 출입증을 발급해 주는 거예요. 노동당에서. 이제 정주영 회장이 어떻든 간에 북한을 갔다 와요. 그래요? 갔다 와서 당당히 인터뷰까지 해. 이렇게 되면은 대외적으로 이거 정주영 회장의 승리. 대북 사업은 끝? 아니에요? 아닙니다. 현실은 달랐어요. 현실이 달랐어?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산업부 기자들이 일면으로 보도되는 것하고 그 이면에서 취재하는 내용이 달라요. 우리가 그걸 흔히 뭐 지라시라고 표현하는 건데 더 정확히가 말하면 재계 정보지. 그러니까 일반 찌라시랑 달라요. 그때 이 재계 정보지에서 어떤 얘기가 돌았냐면 김우중 회장 4달 방북한대. 어머. 뭐야? 라는 게 당시 재계 정보지에 파다하게 돌았어요.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이 막 뛰어가고 있어요. 근데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느낌으로 얄미워. 물밑에서는 다 김우중 회장이 이미 북한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했고 진짜는 김우중 쪽이다 라는 얘기가 파다하게 돌았고 실제 일간지 보도로 이어지는데 김우중 4달 중 방북이라는 기사가 실렸는데 이게 그냥 추측보도 수준이 아니에요. 양각도 호텔과 원상 등 호텔 사업을 북한이랑 논의하기로 했고 그걸 구체화하기 위해서 북한에 간다. 라는 내용이 너무나도 디테일하게 일간지 보도가 된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건 지라시 수준이 아닌 거죠. 그리고 당시 정주영 회장의 금강산 계획은 무산된 얘기였죠. 그리고 북한이 앞으로 현대랑은 사업 안 해. 김일성이 선언했잖아요. 그러면 현대가 아닌 다른 카운터 파트너를 북한이 찾아야겠죠. 그 상대가 사실은 현대가 아니라 대우다. 맞아. 이런 설이 당시
다 있었어. 애초에 비딩을 두고 기업했으니까 한쪽이 아니면 다른 쪽인 거지. 이 썰이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사가 돼서 나왔지? 네, 그렇지. 보통 이런 건 고의적으로 흘린 겁니다. 그렇겠지. 김우중 쪽에서 이게 흘린 거예요. 조용히 정중동으로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안 되겠다. 지금 현대랑 대우랑 누가 더 북한과의 경협을 주도적으로 하냐 경쟁적으로 과시하던 상황에서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면서 조용히 이제 흘린 거예요. 그러네. 근데 이렇게 취재원들이 다가오잖아요. 김진 기자. 이거 김진 기자한테만 얘기하는 거야. 라면서 접근하는 취재원은 보통 저 빼고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유명한 일화가 아니 그래서 다른 기자들이 김우중 회장 실제로 내달에 방북하는 거 사실입니까? 근데 그때 대우가 보인 반응이 또 너스레해요. 김우중이라는 사람이 또 있나 보지 뭐. 그게 공식 반응이야? 공식 반응이었어요. 진짜. 재밌죠. 대우는 사실 지금까지 조용히 재밌구만. 하다가 김우중 방북설을 꾸준히 흘리면서 대북 경협 창구는 현대가 아니라 대우다라는 걸 과시하기 시작한 겁니다. 북한을 몇 번 갔느냐, 뭐 어디 갔느냐 이런 거 아무리 뭐 얘기해봤자 뭐합니까?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하겠죠. 북한의 유일한 CEO 김일성을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뭐예요? 김우중 스타일이야. 몰래 와. 자, 사진을 찍었어. 우와. 이 신문의 머릿 기사는 대우그룹의 김우중 회장이 김일성 주석과 만나서 찍은 기념사진을 일면 머릿 기사로 싣고 있습니다. 오늘 낮 귀국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은 열흘 동안의 방북 기간 중 큰 성과가 있어서인지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항구가 보니까 그 남포 항구가 제일 그 컨테이너도 일부 받을 수가 있고 저희는 그 남포로 정했습니다. 파격적이네. 뭔가 승자의 여유가 느껴지는. 5천만 달러 규모의 건설 장비와 기술은 대우가 제공하고 북한은 노동력과 땅을 제공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정주영 회장의 그때 당시 의문의 1패였어요. 패착이 뭐였냐면 김우중 회장은 누구를 만납니까? 김일성을 만나죠. 그리고 김일성과 김우중이 만났다라는 사실을 어디에서 공인해 줍니까? 북한에서 공인해 주죠. 뭐를 통해서? 노동신문을 통해서. 야, 이걸 공개할 수 있다니. 지금도 북한은 먼저 공개 안 해요. 특히 북한이 노동신문에 일면에 선제적으로 공개한다는 건 이건 도장 찍고 뒤돌아서 사인하고 다시 한번 도장 찍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까 정주영 회장 건 어땠어요? 정 회장이 돌아오면서 먼저 터뜨리죠. 금강산 관광. 그러니까 한 끗 한 끗 한 끗 뭔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그럼 그때 당시에 김우중 회장이 김일성과 만나서 어떻게 빅딜을 하느냐. 현대가 개성공단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앞서서 대우가 남포공단을 하기로 김일성과 다 체결하고 돌아온 거예요. 스케일도 더 컸어요. 일단 남포에다가 와이셔츠, 가방, 신발 같은 경공업품 공장 9개를 먼저 세워. 와, 9개나? 그리고 남포 땅 30만 평을 북한이 임대해 주기로 계약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땅도 200만 평으로 더 늘리기로 합의를 해요. 그런데 또 김우중 회장이 제안한 게 대우만 독점을 해달라 이게 아니라 대우 말고 내가 돌아가서 다른 기업들 다 인발하겠다. 와. 우리나라 한국 기업들이랑 같이 합시다. 라는 제안까지 하니까 김일성 입장에서는 사인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안 할 이유가 없지. 게다가 앞서 진짜 저는 보면서 놀랬던 게 KBS 기자가 스탠드업을 하면서 노동신문을 그러니까 그걸 들고 있었어. 이거는 양측에서 북한과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준 겁니다. 몰래 김우중이 북한을 계속 왔다 갔다 했지만 공식적으로 처음 방문을 한 거고 완전히 북한과 남한에서 대대적으로 이거 발표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남북 경협의 창구는 대우로 단일화해라. 문전미를
만들어주는 거잖아. 아니 이거 보면서 현대는 어떻겠어요? 완전 부패와 완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데 얼마나 속이 쓰렸겠습니까? 정주영 회장의 패착은 결국은 김일성을 못 만난 거예요. 아 진짜요? 예를 들어가지고 남포공산 같은 경우에 이제 무르기가 힘들거든요. 왜 최고 존엄께서 하락을 했거든요. 되는 거고, 그다음에 남한 정부 같은 경우에 노태우 정부에서도 사실 북한과의 결례는 이제는 내국내, 국내 거래로 간주하겠다라는 식으로 경제 협력의 의지를 밝힌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창과 단일화됐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어쨌든 간에 뭐 김우중 회장이 김일성의 신뢰를 얻은 거지 않습니까? 엄청난 신뢰를 얻었어요. 사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뢰. 그 신뢰를 쌓는 과정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은 김우중 회장과 이제 김일성이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남한에 대해서는 조금 아는 바가 있지만 이 세계 정세에 대해서는 정말 아는 게 없었다. 왜냐면 직원을 누가 안 했을 거 아니죠. 그렇죠. 상황이.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당시 이제 그 한참 그 동구권이 무너지면서 이제 소련 붕괴가 되니 많이 하는 그런 때였는데 그 직원을 안 한 거예요. 안 돌아다녔고. 그러니까 그걸 직원을 한 거예요. 김우중 회장이. 동구권도 그렇고 뭐 소련도 그렇고 스탈린 동상, 레닌 동상이 끌어내려지고 있다. 지금 북한에도 당신 동상이 많은데 그 꼴 당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요? 나는 했을 것 같아.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나 지금 북한에 대해서. 북한은 스스로 지금 이 경제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협이 필요하다. 나를 밀어달라.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저도 대한민국에 와서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었는데 평양에 가면 고구려 동명왕의 묘가 있어요. 릉이죠.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엄청난 건데 북한에서는 부실하게 관리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북한은 김부자의 유적지가 아닌 이상은 관리를 소홀하게 하거든요. 가본 적도 없다. 저도 잠깐 보니까 이게 묘는 번듯하게 있는데 들어가는 길이라든가 아니면 문 같은 게 되게 허술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이 사실을 김우중 회장님이 아신 거예요. 알고 바로 김일성을 만났어요. 앞으로 남과 북의 왕래가 굉장히 활발하게 될 텐데 그래도 우리 민족의 시조인 고구려 동명왕의 릉을 이대로 관리할 거냐라고 말해요. 그 다음날 바로 김일성이 동명왕 릉에 찾아가요. 찾아가서 거기에 있는 당 간부들을 호되게 야단칩니다. 야단치고 나서 동명왕의 릉이 새롭게 세 단장을 해서 아주 번듯하게 세워져 있었죠. 김우중 회장 보면 약간 좀 돌직구시잖아요. 아니 근데 어느 정도 약간 비율을 좀 맞춰야 김일성이 마음을 얻지 않을 수. 이건 너무 진중권 교수님. 이건 너무 진중권 교수님. 뭐 저도 김일성 주석을 만났으면 아마 신임을 얻지 않았을까. 오, 친구가. 오히려 근데 김일성 주석은 김우중 회장의 이런 솔직한 모습을 좋아했대요. 오히려. 사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좀 형식적으로 먼 사이면 이런 얘기 못 하잖아. 근데 이런 얘기를 막 한다라는 것은 오히려 그 자체가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가까운 사이라는 얘기거든요. 특히 또 김우중 회장도 그렇지만 그 아내분이 또 그렇게 돌직구인가 봐요. 그래서 김일성 주석이 맨날 하는 얘기가 그냥 혼자 오지 말고 저 아내분하고 같이 오라고 그랬고 또 방문을 하게 되면 그 초대석에 있지 않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안부 전화로 걸어가 잘 있냐라고 확인도 했다 그러더라고요. 여기서의 진실 하나가 드러나는 거예요. 네? 돌직구를 던지는 사람이 신뢰받고 사랑받는다. 돌직구쇼. 돌직구쇼. 이래서 돌직구는 김진이지. 아 제가 아까 그 돌직구란 말을 잘못한 거예요. 돌직구란 말을 잘못한 거예요. 아유, 오늘도 아차 싶더라고. 고마워. 고마워. 아니 이런 비화도 있어요. 김일성이 김우중을 얼마나 인간적으로 신임하고 신뢰했는지에 대한 에피소드인데 1994년 정권 말기 암살 위협에 시달리던 김일성을 김우중 회장이 망명시키려 했다. 야, 이건 말 좀. 그러니까 이런 비화, 이런 썰이 당시 파다하게 돕니다. 근데
그냥 썰도 아니고 서울신문 사장이 당시에 직접 취재했던 내용이라고까지 밝혔어요. 어머. 1994년에 김우중 회장이 김일성 주석을 단독으로 면담합니다. 그 자리에서 김 주석이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지금 평양에는 그 강경파들이 득세하고 있다. 망명 지역을 좀 자네가 알아봐달라. 그러니까 그때면 김정일파가 아버지 김일성파를 다 몰아내고 실권을 다 쥐고 있었던 때여서 사실 북한 권력의 이양기여서 역사적인 시점은 맞긴 해요. 자, 근데 이 모든 걸 도청하고 있었던 김정일계가 김우중이 김일성의 망명을 부추긴다면 당장 죽여버리겠다라고 난리를 쳐서 이게 무산됐다라는 에피소드를 당시 서울신문 사장이 취재했다면서 공개를 한 거예요. 취재를 했다고? 이게 사실인지 2017년에 한 기자가 저 김우중 회장에게 직접 팩트 체크를 물어봅니다. 진짜입니까? 망명시키려 했습니까? 그러자 김우중 회장이 또 너스레를 떨어요. 내 북한을 하도 왔다 갔다 해서 에피소드가 많은데 전부 다 까먹었어. 그러니까 기자계에서는 NCND라는 게 있어요. 뭐야? 그러니까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다. 외교용. 그건 팩트로 보거든요. 근데 김우중 회장이 원래 스타일이 좀 이렇긴 한데 하필 여기에 NCND를 날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굉장히 묘한 여운이 남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 저기 우리 동네에 오면 그런 분들 한 3만 명 있어요. 충청도. 또 복권됐다며 해봐. 형 복권됐다며요. 와, 됐다는 게 안 됐다는 겨. 예헤 이 차이. 됐다는 게 안 됐다는 겨. 예헤 이 차이. 복권 사지도 않았어, 사실은. 속 터져.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얘기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이게 무슨 진짜 무슨 실화 같은 얘기라서. 자, 이때 김우중 회장님과 같이 동행해서 평양까지 갔던 인물을 저희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우를 하게 되면은 이제 섬유 경공업 이 분야가 이제 굉장히 그 당시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해외 생산 기지를 많이 확보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게 아마 85년부터 제가 93년까지 한 8년 정도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90년인가 갑자기 그 윗분이 부르더니 저보러 여권을 새로 만들 신원조회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회장님께서 불러주셔갖고 외부에다가 대우 상품 전시회를 할 예정이니까는 그 준비를 좀 해라. 그래서 품목을 좀 뽑아봐라. 그래서 품목을 뽑았죠. 91년도 1월 달인가 평양의 인민문화궁전에서 전시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김일성 주석을 만나게 됐고 그다음 그렇게 해서 그 김일성 주석을 만났을 때 남포공단을 하기로 해서 그때부터 관여를 해서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김일성 주석께서 환영합니다. 이렇게 해서 각자 인사를 하고 그리고 온 김에 기념사진을 촬영하자고 해서 사진을 한번 찍고 그 당시 알던 김일성 주석은 나이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악수를 하니까 손에 그 힘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목소리도 우렁찼고 그다음에 기계도 이렇게 커 보이고 굉장히 큰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굉장히 큰 줄 알았더니 다음 날 이제 기념 사진을 했는데 사진을 봤더니 키가 그렇게 크질 않더라고요. 김일성은 왜 대우랑 현대 중에서 대우가 파트너로 좀 찍은 것인지. 그 당시 아마 북한에서는 현대는 관광산업 개발로 나가는 전문이고 그다음에 대우는 산업화의 전문이고 이렇게 해서 아마 대우를 낙점한 것 같습니다. 인민문화궁전에서 전시회 했을 때 개최한 이유나 목적이 있었을까요? 네, 북한으로 봐서도 굉장히 이게 이 파트너를 정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파트너가 진짜 실력이 있는 건지 여러 가지 검증 단계를 거칩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필요한 거는 섬유 경공업 분야이기 때문에 섬유 경공업 분야, 의류라든지 뭐 양말, 신발, 가방, 뭐 옷 같은 거 이런 데에 치중했고 일부는 자동차도 전시를 해놓고 뭐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해놨죠. 그래서 김정일 지도자가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시간 동안 이렇게 둘러보고 갔었는데 굉장히 국산화율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1시간 동안 이렇게 치료한 걸로 봐서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우가 남한에서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려고 와갖고 대우의 여러 가지 이 생산 설비를 시찰했죠. 대우 자동차라든지 그다음에 조선 그리고 대우 계열사뿐만 아니라 포항 제철도 관람하고 삼성전자 여러 군데 이렇게 딱 봤는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잠실에 있는 롯데 잠실 거기를 갔었는데 한 여름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애들이 스케이트를 타고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김다련 부총리가 저한테 김 선생 이거 몇 시간 걸렸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죠. 몇 시간 걸렸다는 얘기는 동원하는데 몇 시간 걸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동원이 아니라 다 자발적으로 나온 사람들이다. 좀 많이 보고 가시라 그래서 김다련 부총리가 굉장히 많이 느꼈을 겁니다. 아,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제 북한 관리 김다련이 방한을 하잖아요. 그때 일화와 또 에피소드가 전해지고 있는데 한국에 와서 기업들 12개의 공장을 북한이 다 찍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찍어놓은 비디오 테이프의 총 시간이 몇 시간이었을까요? 총 시간. 정답은 총 9시간 분량의 비디오를 찍어가요. 우와. 자, 그러면 그때 9시간이 넘는 비디오 테이프를 누구에게 줬느냐? 북한 김정일에게 줍니다. 그래서 일화는 김정일이 그 비디오를 보고 또 보고 계속 반복하면 보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 경제를 연구하는데 몰두했고 그때 김정일이 이 비디오 테이프를 자기가 다 보고 경제 관료들에게 딱 던져주며 너희들도 보라. 라고 지시를 했다고 해요. 그렇구나. 자, 지금까지 상황으로 보면 야구 9회 말 투아웃인데 3대 0 정도는 이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김우중이 선수예요. 이대로 그냥 끝나면 대우승.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와. 여기서 서울이 멀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불바다가 되고 말아요. 불바다가 되고 말아요. 왜 이런 말을 해요? 아니 지금 받은 밥에 새롭고요. 살아나기 어려워. 오. 아, 그만 그걸 말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우리 국민을 지켜낼 것입니다. 사 4개월 뒤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어제 새벽 2시에 사망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죽어버린 거예요. 다 깨진 거죠. 북한은 그동안 국내 대기업에 발급해줬던 방북 초청장을 최근 무효화시켰습니다. 1994년 정말 전쟁 직전의 분위기였고 당시에 군복무 중이던 군 사병들은 정말 고생 많이 했다고 들었습니다. 병장인데 외박 신고하고 나가다가 남태령역 근처 가는데 김일성 죽었다는 거야. 그래서 돌아갔어. 일단 안으로 들어가는데 미쳐버리겠는 거야. 왜 오늘 죽어? 내일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서울 불바다 발언이 있어가지고 남북 관계가 엄청나게 그럼요. 경색이 된 다음에 지금 김일성 주석이 그래도 그 전에는 뭡니까 정상회담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냥 갑자기 죽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 쪽에서 저런 급변 사태가 일어나면 우리 군에는 당연히 이제 전군 비상인 거죠. 이러면서 이제 군사적 긴장감이 더 고조가 되면서 경합 사업은 허공을 떠버리게 된 거죠. 김우중 회장 입장에서는 절대 그만두고 싶지 않겠죠. 그래도 밀어붙이겠다. 언론 플레이를 계속해요. 아무리 핵 개발을 하고 김일성이 죽어도 남포공단은 경영을 계속 잘 하고 있다. 아무 문제 없다. 라면서 기사를 쏟아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우리 안팎으로 나라 꼴이 말이 아니잖아요. 무슨 남북 경협이에요. 첫 번째로는 남북 실무회담이 전격 취소되니까 정상회담 근처도 가지 못했습니다. 아쉽게도. 두 번째는
외국의 금융기관들이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돈을 빌릴 때 언제든 전쟁이든 뭐 부도가 날 수 있으니까 이자를 많이 주고 돈을 빌려줄게.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대출 상환 능력이 없는 사람은 제1금융권 이용 못하고 2, 3 그리고 대부업체 이용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북한이 이렇게 핵 개발을 함으로 해서 갑자기 우리나라의 부도 리스크, 국가 프리미엄 리스크가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에서도 돈을 빌릴 수 없는 그리고 아예 돈줄까지 막혀버린 상황이 된 거예요. 사면 초과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김우중 회장 입장에서 봤을 땐 또 이 엎친 데 겹친 격이 뭐냐면은 김영삼 전 대통령은 김우중 회장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왜? 왜? 박정희 전 대통령이 거의 아들같이 키워줬지 않습니까? 김우중 회장을. 그리고 또 그 이후에 군사정권, 뭐 전두환 노태우 정권에도 다 어떻게 보면 비자금으로서. 그렇죠. 그게 이제 꼴보기 싫었던 거예요. 뭐 선거 때 예를 들어서 좀 도왔던 그렇죠. 뭐 이런 것처럼 뭐. 그래서 92년도 이제 YS가 정권을 잡은 그 시점부터 대우가 문 닫을 때까지 최악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정말 모든 꼬투리를 다 잡아가지고 재판을 회부해요. 아시다시피 1993년도에 율곡 비리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건국 이래 최악의 방산 비리 사건에 또 연루가 돼서 재판을 회부가 돼요. 95년도에 이제 사면 복권이 됐는데 사면 복권 되자마자 또 노태우 비자금 사건으로 또 끌려가요. 그렇지. 맞아요. 재판에 계속 끌려가니까 김우중 회장은 울면서 이런 말 했다고 해요. 난 일요일도 없이 일을 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날 이렇게 괴롭히냐. 근데 정지영 회장 입장에서는 이거 지금 은근히 박수는 못 치지만 땡큐 아니에요? 기회일 수 있죠. 근데 YS 정권이랑 현대랑도 사이가 안 좋았어요. 왜냐면 정치권에서 가장 악연 중에 악연은 나랑 선거에 또 맞붙은 사람이에요. 아유 그렇겠지. 14대 대선 때 정주영 회장이랑 YS가 맞붙었어요. 맞다. 누구다가 악연 없는 거예요. 대선에요. 근데 맞아요. 보세요. YS도 뭐 그때 잘 나갔지만 정주영 회장 막대한 자금줄을 바탕으로 빵빵 맞아요. 빵빵하게 선거 때 돈 썼죠. 그리고 당 하나 만들어서 연예인들 다 입당시켰어요. 그때 입당했던 맞아. 연예인들이 맞아. 이주일 최불암 선생님, 인지도 높은 연예인들 막 입당시켰어요. 맞아. 연예계의 이주일 최불암, 강부자 박춘석 씨, 그리고 전 의원 14명과 무소속의 김광일, 정몽준, 김길권 의원이 참여했습니다. 호남의 김치, 영남의 김치, 그 시대는 깨끗이 우리의 힘으로 문을 닫게 하고 우리는 모든 국민의 힘을 합해서 잘 사는 나라를 건설해 나갑시다. 그런데 정주영 회장 그때 국민들한테 인기도 좋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결국 승리는 YS가 나중에 대통령에 당선되죠. 네. YS 정권이 시작되니까 정주영 회장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부터 뇌물수수 혐의까지 받고 경영 자체가 매우 어려워지는 일이 현대에서도 벌어집니다. 좀 무리해서 했어 선거를 현대. 맞아요. 와. 이번에도 바로 김우중 회장입니다. 김우중 회장입니다. 이 상황에도? 그러니까 운명의 쓰레받기가 정말 운명의 장난이 그렇죠. 김일성이 죽기 직전에 한 일주일 전에 김우중 회장이 부인과 함께 평양을 갔어요. 남포공단도 둘러봤습니다. 근데 한국으로 돌아온 지 며칠 안 돼서 갑자기 사망을 한 거예요. 근데 당시 사회 분위기상 우리는 공식적으로 김일성 죽은 것에 대해서 조의를 표할 수 없습니다. 전쟁 상태이고 적국이잖아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표현하지 못했는데 김우중 회장이 몰래 북한에 가서 김일성을 조문을 하고 온 거예요. 여기서 북한이 마음이 누그러졌다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친했구나. 여기에 또 약간 변수가 등장하는 게 94년 같은 경우에는 한반도 정세가 롤러코스터를 탔어요. 전쟁 난다. 정말 라면 다 사재기 한다. 하다가 결론은 남북 간에 이제 제네바 합의문을 서로 교환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핵 동결하는 대신에 우리가 경수로 지어주고 또 중류 제공하겠다. 또 갑자기 남북 관계가 이제 순풍을 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김영삼 정부에서도 이제 그 한반도 상황이 평화적으로 흘러가니까 이제 남북 교류와 안보는 따로따로 한번 우리 분리해서 추진하자 이런 움직임을 보인 거죠. 그래요. 자 결국 이렇게 김우중 회장이 타던 라인 일종의 라인이죠. 김일성은 죽었지만 이후 2년 만인 1996년 8월입니다. 남포공단이 드디어 문을 열게 됩니다. 실로 분단 반세기 만에 남과 북이 손을 잡고 합작품을 만들게 됐습니다. 주식회사 대우는 오늘
북한의 조선 삼천리 총회사와 북한 남포공단의 합영 공장을 설립해서 곧 가동에 들어간다고 발표했습니다. 아 진짜 야 이거 집념이다 정말. 자 원하는 대로 정주영 회장보다 먼저 북한에 가서 진짜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요. 대단하네. 아니 근데 이만큼 식구분들은 북한에 있을 때 그 남포공단이 만들었다는 사실을 좀 아셨어요? 솔직히 본 적은 없었는데 들어는 봤어요. 그 당시에 북한이 권한해군 초기라서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게 정말 힘들 때였거든요. 이때도 권한해군이. 네, 근데 남포공단 내에서 점심 식당을 운영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에게 한 끼 한 끼가 정말 귀한 식인데 그 식사 질도 또 좋았대요. 북한 사람들 속에서 진짜 최고의 취업하고 싶은 기업이었던 거죠. 밥을 주니까. 네. 아니 그러면 그때 김우중 회장은 얼마나 벌었나요? 진짜 궁금하시죠? 이 남포공단이 처음으로 문을 연 게 1996년 8월 19일인데 의류 자파를 만들었어요. 근데 기대 수익률이 어느 정도였냐면 남포공단 투자해서 한국 돈으로 63억 원, 달러로 해서 512만 달러 정도를 벌어들일 수 있겠다라는 기대 수익을 가졌는데 이 숫자가 언뜻 와닿지 않으시죠? 당시 기준으로 대우그룹의 주축이었던 대우전자의 연간 순이익이 60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포공단에서 기대하는 수익이 60억 원이었어요. 엄청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우전자의 10분의 1의 수익을 기대한다는 건 사람마다 판단이 다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큰 숫자라고 거기다가 생각합니다. 인건비랑 노조 없을 테고. 그렇습니다. 당시에. 심지어 가동 첫 해에 벌어들인 이 회사의 생산 실적이 8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99억 원이 넘었습니다. 예상보다 더 본 거잖아. 맞아, 예상보다 훨씬 상회한 기업 실적으로 따지면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의 결과가 나온 거예요. 우와. 그러니까 김우중 회장이 여기서 이제 사업 영역을 더 벌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정주영 회장이 탐냈던 게 뭐였어요? 금강산. 김우중 회장이 이 남포공단의 성공을 바탕으로 금강산 북한 관광 사업과 이산가족 상봉까지 이때 당시에 직접 추진했어요. 내가 다 하겠다. 생각을 발톱을 확실한 승리. 그냥 묘양산 같은 걸로 갔어야 돼. 그때는 나가라. 라이벌 없이 그냥. 왜 건드려? 확실한 승리. 9회말 투아웃인데 3점 앞서고 있어요. 야. 그래서 상대의 추적 의지를 끝내기 위해서 여기서 아예 이제 3런까지 터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렇구만. 여기서 3런 포는 1. 남포 2. 금강산 3. 이산가족. 하겠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산가족 상봉 아이디어는 김우중 회장이 김정일에게 당시 직접 제안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북한을 그냥 제대로 접수하기 위해서 날개를 쫙 핀 거죠. 이야. 이 현대와 대우 둘이 막 달려가세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깃발 꽂은 거는 김우중 회장입니다. 자, 계속해서 잘 나가느냐 걱정되는데요. 그러니까. 대우가 이제 돈을 떼일 각오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물심양면으로 남포공단을 경영을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는데 1년은 개업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았어요. 네. 2년이 지나 보니까 안 좋아? 뭔가 좀 노이즈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봤더니 어쨌든 지금 북한과 우리나라는 모여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모인 거잖아요. 그렇죠. 비즈니스입니다. 돈을 벌어야 되는데 북한은 자본주의 시스템을 도입해서 돈을 벌겠다라고 했으면서도 우리 자본주의에 물들면 안 되는데. 그쵸. 진짜 유지해야 되는데. 그거 하면 안 되지. 집중을 못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 남포공단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갑자기 회사를 안 나와요. 맞아요. 공장에 출근을 안 해요. 심지어 관리인도
관리하는 사람들도 저 안 가겠습니다라고 그런 게 일방적으로 어딨어요? 통보를 해요. 북한 사람들이? 예, 북한 사람들이. 근데 이게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체제 유지를 위해서 북한 정권 차원에서 너네 출근하지 마라.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출근을 막은 거예요. 우리 돈을 벌려고 모였는데 자본주의에 물들 것 같으니까 체제 유지가 더 앞서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스운 상황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뭐 양반이에요. 근로자들이 관두고 나갈 때마다 뭐 가져가는구나. 모든 집기를 가지고 있어요. 재봉필 가져가고. 맞아. 먹성이고 그런. 연필 가져가고. 네, 달러 가져가고 모든 걸. 그 시장에서 거기서 일하는 그 노동자들이 반제품 가방이라고 있어요. 가방은 다 만들었는데 자크를 달지 않은 그런 가방. 그런 거 있어. 그런 거 있어. 자크 따로, 가방 따로 갖고 나와서 옆에서 재봉으로 박으면서 맞아. 몰래. 네, 이걸로 가지고 반제품 가방 하면서 그 가방을 시장에서 팔아먹는. 미완성 제품. 네, 맞아. 예, 몰래 빼돌린 거. 예, 몰래 다 생산품을 빼는 거죠. 야 이거 진짜 골치 아픈데. 우리는 한국에서 하면 리수분이 뭐 1%, 1.6% 이 정도는 보거든요. 뭐 대단하다, 뭐 조금 이렇게 잘리고 사투리 나오는 거. 나오고 하는데 북한 가서 하면 15% 이상이라고. 분명품들이 가지고 나와서. 잘 되네. 그게 이제 골치 아팠던 거예요, 대우가. 맞아. 그 때문에 머리가 아픈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뭐 제품 생산에 당연히 차질이 생길 수밖에 그렇겠지. 없죠. 그런데 자본주의라는 게 어떤 겁니까? 신뢰를 지켜야 되거든요. 그렇지. 원래 그 남포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주로 이제 유럽이나 남미로 수출할 예정이었는데 아니 납기를 못 맞추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그것은 그 사업은 계속될 수가 없는 거죠.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신뢰인데 그래서 공장 가동률이 점점 이제 그 주문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50% 수준 아유, 그 이하로 아이고. 떨어지게 됩니다. 절반으로 떨어지면. 이 남포공단이 실패한 이유는 뭐냐면은 믿을 수가 없다 북한 체제를. 그렇지 어떻게 나중에 돼? 뭐 현대아산의 개성공단도 그렇고 북한은 정말 투자할 곳이 못 됐었다라고 후회를 한 게 뭐냐면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안정성이잖아요. 그럼요. 안정성이었으면 투자가 아니라 투기가 돼버린다고 그게. 그래서 그 김호중 회장은 네. 후회하는 게 뭐냐면 개성공단, 남포공단이 아니라 휴전선 바로 밑에 문산이든지 아니면 중국식 압록강 북쪽 중국 지역 그래. 여기에 북한 노동자들 데려와가지고 네네. 공단을 골렸어야 된다라고 후회를 했는데 그 일례로 뭐가 있냐면 참 자기 마음대로 안 돌아갔대요. 그 예를 들어가지고 부품 이렇게 뭐 단추라든지 뭐 이런 자크 같은 거 바로바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내야 되는데 육로로 보내면 금방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저기 문산에서 남포까지. 그렇죠. 배로. 육로가 안 뚫리니까 이제 배로 이제 인천에서 남포로 실어 날라야 돼요. 지금 당장 단추가 떨어진 거예요, 지금. 옷을 꼬매야 되는데. 한다는 게 안 되는구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빨리 지금 그 배로 그러면 단추를 갖고 와라. 얼마 걸리냐? 최소한 일주일 걸린다. 결국에 그 낱개를 못 맞췄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들은 늘 뭐 그렇게 생산하는데 아무 지장 없었거든. 그렇게 살아왔거든. 그다음에 이제 3개월 만에 한 번씩 노동력을 교체했는데 생각을 해봐. 거기 있는 게 되게 노동집약적 사업이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3개월 만에 교체한다는 건 숙련공이 나올 수가 없는 구조라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거지. 자, 남포공단을 내치는데 좀 여러 가지 추측들은 있지만 명확한 답을 우리가 지금 유추해내지 뭐 어려울 것 같은데 여기엔 체제 유지보다 더 치사하지만 확실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북한 태도는 뭐 확실하게 달렸습니다. 북한은 우리가 공산주의 이 국가들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강한 자에는 약하고 약한 자에는 굉장히 강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대우가 약자가 됐었죠. 왜냐하면 재정적으로 그룹 자체의 존폐 위기가 달려 있으니까. 정부가 긴박한 외환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서 IMF 즉 국제통화기금의 긴급 자금 지원을 요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대우그룹은 이제 IMF 위기 때문에 해체 위기가 와서 거기까지 크게 신경을 못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가 이제 김정일 위원장에는 좀 마음에 안 들었을 수도 있겠죠. 그 과정에서 북한에서 여러 가지 또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 주문도 하고 뭐 새로운 뭐 돈을 더 내라든지 뭐 어떤 투자를 더 하라든지 이런 대우로 봐서는 상당히 무리한 요구를 많이 했었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대우가 자꾸만 안 하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딴 경업 파트너를 찾게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IMF 위기 때문에 아마 남포공단 사업이 결정적으로
이런 문 닫은 계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죠. 지금 남포공단이 문을 열고 1년 뒤에 IMF가 닥쳐옵니다. 그렇습니다. IMF 때 대우가 사실 문 닫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혹자들은 IMF가 찾아오지 않았더라면 대우는 문 닫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분도 있지만 어려워. 또 다른 얘기예요. 그때 복잡한 당시에 얘기야, 이게. 대우의 재정 상황이 얼마나 열악했는지가 나와요. IMF 때 대우그룹의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그때 빚만 무려 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6조 3,400억. 우와. 그 당시 56조. 왜 이런 지경에 처했느냐. 아시다시피 대우는 인수합병으로 몸을 불린 회사예요. 자동차 산업 인수하고 뭐 인수하고 가전 인수하고. 회사 경영난에 처해서 어려운 회사를 돈으로 인수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대우의 자금력이 탄탄했다고 하지만 인수합병을 계속하는데 계속하는 거지. 경제 상황이 무너지면 이 기업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도미노죠. 매입하면서 그 돈으로 갚고 또 딴 데 매입해서 그 돈으로 갚고 하니까 카드 돌려막기 아니라 회사 돌려막기를 하는 거예요. 소위. 결국 빚이 점점점 늘다가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는 거죠. 대마불패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부실하게 경영을 한다 하더라도 대기업이 무너지게 되면 얼마나 많은 근로자들과 일자리를 잃게 직접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국가에서 망하게 내버려두지 않겠다. 대마불패라는 거죠. 바둑의 대마. 이러다 보니까 부실이 점점 있는 거지. 커져가지고 어느 순간에 와르르 무너진 거죠. 김우중 전 회장 등 대우 전 현직 임직원들과 공인회계사 52명이 23조 원을 분식 회계 처리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거나 수사 의뢰됐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대우그룹이 무너지면서 남포공단도 문을 닫게 된 건가요? 그렇죠. 대우그룹이 IMF 이후에 이제 구조조정으로 해체가 됩니다. 뭐 당연히 남포공단 사업도 이제 중단이 되었고요. 이미 없던 거랑 마찬가지죠. 그렇죠. 뭐 대우의 경영 악화로 인해서 이제 남포공단은 그 북한의 삼천리 회사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삼천리 회사라는 데도 뭐 자금력이 있는 데가 아니잖아요. 뭐 노하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1999년도 상황 속에서 북한도 여기를 독자적으로 경영할 능력이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폐쇄가 돼버린 거죠, 공단 전체가.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 남포공단은 뭐 이제 남한은 IMF 왔지, 북한은 고난행군을 시작했지. 사람들이 막 대량으로 제일 많이 아사하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손을 놨을 때예요. 그러니까 대우도 더 이상 뭐 지탱할 수가 없을 거예요. 1999년 역사 속으로 대우는 사라졌습니다. 네, 사라졌습니다. 아이고. 남포공단도 역시 우리와는 이제 관계가 없고요. 자, 이때 과연 김우중 회장의 몰락 이제 정재영 회장의 기회일까요? 자, 이제 어떻게 되느냐? 정재영 회장 북한을 접수하러 갑니다. 소를 몇 마리 정도 어떻게 가져가실 생각이세요? 1000마리 가죠, 1000마리. 똑같은 동포들이니까 저는 논아서 뭐 키우려고 가져가는 거죠. 북두정 내 소를 키우라고. 왜냐면 여론을 움직여서 가겠다라는 거죠. 여전히 뭔가 이제 감성적인 접근. 김정일 동지께서 남조선 현대그룹 명예회장 가족 일행을 접견하셨습니다. 와 사진을 손 잡았잖아요. 손 잡았잖아요. 빠르면 금년 가을부터 정부의 승인을 받는 대로 매일 1000명 이상의 관광객이 유람선을 이용하여 동영상 관광을 시작할 것입니다. 대박. 화려하다. 자, 드디어 내가 간다.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굉장히 큰 이벤트였고
자, 이제 1998년 소대 방북 이만갑에서도 한번 우리 중점적으로 다루기도 했었어요. 대단했어요. 맞습니다. 김우중 회장이 김일성 라인을 탄 것처럼 정주영 회장도 김정일 라인을 타기 위한 큰 그림이 아니었어요. 정확한 표현이세요. 와. 고난의 행군으로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김정일은 아버지 때와는 좀 다르게 남북 사업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일단 정권이 바뀌면 제일 먼저 뭘 합니까? 인사를 단행하죠. 고인물을 빼냅니다. 아버지 라인이었던 김우중을 제끼고 누구를 앉힐까? 누구를 남북 사업에 제격인 사람으로 내 친구로 만들까? 첫 번째, 아버지와 사이가 좀 안 좋았고 그런데 재력이 있고 북한 사업에 관심이 있는 정주영 회장이 제격이었어요. 그래서 소대 몰고 방북한 바로 그 해에 이제 금강산 관광을 시작으로 해서 대북 사업을 거의 그 독점하다시피 하죠, 현대가. 그래서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한 통일 이러면 지금 딱 떠오르는 기업가 하나밖에 없죠. 정주영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김우중의 뒤에 가려져가지고 빛을 못 봤던 자기의 수건 사업을 10년 만에 실현시킬 수가 있었어요. 그렇구만. 10년 만에. 10년 만에. 네. 김정일하고 만나가지고 정주영 회장, 김우중 회장 얘기했을까요? 했을까요? 이따 말을 좀 하지 않아? 일단은 맞아요. 솔직히 말해서 91년도 남북 기본 합의서 또 뭐 이 남북 정상회담 추진 이거 다 밑그림을 다 김우중 회장이 깔아놓은 거예요, 걸려. 근데 지금 어쨌든간에 IMF 때 대우는 망했죠. 지금 대우를 살리기 위해서 김우중 회장은 정말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라이벌인 정주영 회장은 소 1000마리를 이끌고 지금 북한으로 간 거예요. 한 마리. 지금 소가 온 거예요? 뭐예요, 그러면? 양인 줄. 올라가서 일단 김정일 위원장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김정일 위원장이 이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뭐라고? 그 남포공단은 좀 일이 잘 안 풀렸다고 들었습니다. 이랬더니 정주영 회장은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뭐라고? 우리 현대는 잘할 겁니다. 아니 지금 이거 성대모사 한마디 하려고 계속 싸운 거예요, 토크를. 야, 아니 오늘 뭐 많이 하시네. 남북 관계는 물론 뭐 대한민국 이 경영자 중에 숙명의 라이벌이었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게 이러다 보면 대북 사업하면서 겹치는 부분도 많았을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은 정주영 회장은 김우중 회장이 걸었던 길만 그대로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적 상황이 정주영 회장 편이었던 거예요. 왜냐면 그때 현대랑 대우랑 자금 사정 안 좋은 거 똑같았고 물론 대우가 더 안 좋았어요. 근데 대우는 김우중 회장 그 이전 정권들의 동아줄을 계속 잡았고 김일성의 동아줄을 잡았는데 그렇게 죽을 줄 알았겠습니까? 그 정권이 확 DJ 쪽으로 바뀔 줄 알았겠습니까? 정주영 회장은 김정일과 DJ 정권의 전폭적인 지원하에서 IMF를 극복한 이후에 대북 사업을 펼치게 되니까 이게 잘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일례로 이산가족 상봉 사업 아까 누가 김정일에게 제안했습니까? 김우중 회장이 제안했는데 이거를 현대아산이 도맡아서 하게 되죠. 그리고 김대중 정부가 이 대북 사업을 아예 현대 쪽으로 일원화를 시켜버려요.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까지 똑같죠. 여기에 공단까지 하는데 김우중 회장의 남포가 아니라 어디? 개성공단을 현대가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죠. 똑같습니다. 아니 그럼 만약에 그 IMF로 대우가 망하지 않았으면은 남북 경협 역사는 완전히 좀 바뀔 수도 있었겠네요. 김우중 회장은 IMF 사태 이후에 이제 세계를 넓고 숨을 곳은 많다. 그래서 그 생활을 하다가요. 결국 분식회계, 사기 대출 횡령까지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그래서 추징금 17조 원을 내라고는 선고를 받기도 하죠. 그래서 물론 이제 사업가로서 탁월함이 있었지만 대우라는 기업이 뭐 다른 기업도 다 그랬지만은 일단 정경유착의 상징과 같은 존재였고 특히 노동자들에 대한 상당한 탄압 위에서 큰 기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시대의 명함을 다 보여주는 그런 거였죠. 근데 이분이 이제 회사를 키워오는 방식이 이게 곪고 곪은 이런 방식이라서 언젠가 터질 수밖에 없는 그런 방식이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제 그 남포공단 사업을 갖다 엄청나게 키웠다 한들 그렇게 잘 됐을까? 약간 회의적인 생각이 그때 망하지 않았더라도 언젠가는 또 한번 사다리 나지. 그런데 저는 이 대결의 최우승자가 현대냐 떡도 아니라고 보거든요. 자, 금강산 관광 어떻게 됐습니까? 문 닫았죠. 개성공단 어떻게 됐습니까? 문 닫았죠. 김정일 죽었죠. 김정은이 등극했죠. 어쩌면 역사는 되풀이되기 때문에 또 다른 기업이 김정은과 비슷한 형태의 관광사업, 비슷한 형태의 공단 사업을
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반복될 역사, 거야. 이 두 명의 실패를 그 새로운 제3자들이 되풀이하지는 않았습니다.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개성공단보다 10년을 앞섰던 게 남포공단인데 저희 기억에서 없습니다. 또 개성공단 이 철수 위에 또 10년 뒤에 어느 일을 할 때 또 개성공단마저 우리 기억에서 잊지는 말아야겠네요. 들어왔잖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 방금 보신 그 가족 중에 한 명입니다. 뛰어들어 형은 먼저 그 민원실까지 들어간 상황이었고. 채널 A